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편언을 가나없는 등 투쟁을 강화하고 있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은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익산시 농민위 부의장과 쌀값 폭락 문제와 근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또 고심이 크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제 쌀값이 이제 폭락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당장 가장 이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자식같이 키워온 이 벼를 수확을 앞두고서 갈아엎는 이런 그 시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농민들의 심정을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뭐 애써 가꾼 벼를 추수기를 앞두고 수확을 포기하고 이제 갈아엎는 일들이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네. 뭐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있고 저는 가장 큰 게 이제 불안 심리들이 아주 크고 불안 심리요? 예, 네. 불안 심리가 아주 크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쌀값이 이보다 더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격을 지지해주는 안전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사라져서 맞이하는 네.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생산비가 급등했습니다. 생산비가. 예. 네. 뭐 비료값, 인건비, 뭐 저기 유류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라서 맞이하는 지금 사태이기 때문에 이 추수 끝나고 저는 농심이 어디로 갈지 지금 아주 불안해하는 것이 일부 농민들이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추수기 끝나면 이게 대단히 이제 이 농촌 사회에 농민들의 민심 어디로 갈지 정말로 저희도 지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이중고네요. 예. 불안 심리 자체가 뭐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지금 쌀값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생산비가 급등하다는데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농민들의 어떤 불안 심리가 이제 폭증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보다도 추수기 이후에 민심이 참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네요. 예. 네. 이런 농민들의 이제 시위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민들의 투쟁, 지금 추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은 해야 네. 되겠죠. 네. 투쟁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되고 농민들이 현장에서 뭐 논갈아엎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사실 이 농민들의 이번 쌀값 투쟁은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부터요? 예, 작년 네. 말부터 세종 청사 앞에다가 나락을 쌓아놓고 또 국회 앞에다 나락을 쌓아놓고 계속 주장을 했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쌀값 대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현장의 농민들은 절규를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요. 지금 이 투쟁의 불길은 9월 25일 날 이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는 해서 우선 뜨거운 불은 끄는 것 같지만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적 대책이 어디에 있는지, 정책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이 투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추수기 때는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수확을 해서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걷어들이고 난 뒤에 아마 이 항의의 표시로 뭐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11월 16일을 지금 디데이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네. 서울 상경에서 지금 이 쌀 현안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아주 문제가 복잡하게 오는 문제들 중에 지금 이제 수입 개방의 파구의 마지막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 CPTPP 가입 문제가 또 우리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이슈화해서 아마 농민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잡혀서 진행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쌀값 문제가 방금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초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이런 폭락을 예상을 했었습니까? 그 지금 이번 쌀값 하락의 조짐이 보였던 건 작년 10월 말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작년에도 의무 매입 물량을 상당히 지금 많이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가 이제 그 비축미로 가는 것은 공공비축수매라는 형식으로 하고요. 네. 시장의 가격이 이제 변동이 있을 때는 수급 조절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에 이제 이 하락의 조짐이 계속 생긴 거죠. 특히 주산지 쪽에서 이제 이게 감지가 돼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아까 저희들이 뭐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 이제 이걸 작동을 시켰으면은 아마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이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 12월 말에 가서 이제 연도 말에 가서 아 이게 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장 격리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또 그때 시장 격리했던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량의 문제입니다. 시장 격리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개입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3번에 걸쳐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개입력도 하지도 못했고 또 그 시장 격리하는 그 방식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가격 결정을 네. 시가 매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 매입을 했습니다. 최저가 입찰 매입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가격을 떨어지는 가격을 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정책이 오히려 쌀값을 더 하락시키는 역할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제도는 시행했습니다만 시기의 문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방법의 거고. 문제가 네. 있어서 지금 결국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쌀값 대란이 와버린 거죠. 결국 뭐 최저가 매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시장 쌀값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못했겠네요. 예.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매입 그렇죠. 물량을 확보하지 예. 못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원인이 있었다. 네. 지금 이제 우선은 이제 쌀값의 폭락 현상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쌀값 그 낙폭의 추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통계적으로는 뭐 작년 이맘때보다 한 25% 정도 예, 통계청 기준으로는 낮아졌다. 이제 네. 통계청 이렇게 발표로는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이제 주로 쌀값보다는 벽값을 기준으로 많이 벽값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농협이나 RPC 같은데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매 가격을 네. 기준으로 많이 하고 그 벼가 어떻게 거래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저희들은 많이 보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신동진 벼 기준으로 네. 21년산 농협들이 수매했던 가격이 6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67,000원. 이게 네. 지금 40kg. 그렇죠. 조곡 40kg로.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45,000원이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한 통계 발표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렇게 된다면 뭐 한 40%, 예. 뭐 이 정도 30%. 떨어져. 예, 그 정도 정도 됐을 떨어졌다.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현 산지 시장에서는 예. 그렇게 지금 체감으로 지금 느끼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쌀값 구조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농민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수익 구조가 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제가 한다면. 최근에 이제 이 쌀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네. 그 이제 정부도 통계를 내서 이제 생산비 조사를 합니다만 저희가 저희 지역의 생산비 조사를 좀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요즘은 뭐 다 저 평방미터 기준으로 하는데 농민들은 이제 평수가 익숙해서 제가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1,200평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필지네. 흥상 예, 한 필지. 1,200평 한 필지 기준으로 저희가 조곡 40kg짜리
70개에서 75포 정도를 평균 수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73% 계산을 해보니까 365만 원이 주수익이 됩니다. 네. 65만 원. 365만 원.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생산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건 이제 또 다른 농업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농지 문제입니다. 농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해서 작용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대부분 이제 임대를 하는데 네. 그 임대료가 전체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임대료가 그렇게 그렇죠. 많은 차지. 예, 그래서 비중을 저희 차지하는군요. 지역의 평균 임대료가 이제 지역마다 다 편차가 있긴 한데 네. 평균 지금 평야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백미 80km 기준으로 한 12가마에서 많이 주는 데는 14가마까지 주는 걸 봤거든요. 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제가 11% 계산해서 지금 올해 예상되는 뭐 지금 일부 농협에서 이제 뭐 선지급금 5만 원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15만 원으로 해봤을 때 지금 토지 임대료로만 나가는 것이 한 165만 원 정도 나갑니다. 165만 원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작업비 이렇게 뭐 트랙터 작업도 해야 되고 벼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콤바인 수확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도 해야 되고 육묘도 길러야 되고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계산을 다 하니까 전부 임대료까지 포함하니까 한 33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330만 원. 예. 근데 여기서 농민들의 자가 노인비는 뺐습니다. 제가. 네. 빼보니까 결국에는 한 필지당 30만 원 정도 남아요. 30만 원 정도? 예,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농업에 보조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계산해서 특히 직불제를 계산해 보면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지금 공익형 직불제나 이런 거 받는 것이 그럼 70만 원 정도 되면 자기 그러니까 한 필지에서 한 100만 원 남짓 정도 수익이 드는데 네. 자기 그 노임을 빼면 결국에는 한 뭐 10필지 정도 진다라고 하면 수입이 순수입이 1,000만 원 정도 그로 네. 이렇게 잡히는데 이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 최소로 잡고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계속하면 농사 포기할 농가들 많습니다. 네. 결국은 뭐 10필지를 진다고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수입이라고 그것도 이제 한다면 직불제 수입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직불제 수입, 예. 직불제 수입까지 합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계속 직불제를 주장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생산비에 못 미치는 가격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불제 형태로라도 보전을 받으려고 계속 하는데 또 잘 아시겠지만 직불제도 이제 뭐 부정수령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현장에 가면 또 어려운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결국은 이제 10필지 지은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수입이라고 한다면은 도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보다 훨씬 못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놓은 구호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은 보장이 돼야 된다. 네. 그걸 최저 가격이라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노동자들 최저임금제 도입하듯이 밥쌀 300원 정도 한 공기 300원 가격은 보장돼요. 그게 이제 백미 기준 80kg 기준하면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24만 원 정도. 네. 예, 그 정도는 보장이 돼야 뭐 농민들이 농사지면서 벼농사지면서 떼돈을 벌려보는 게 아니죠. 최소한의 지속 가능하게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정말로 이 구호를 7년 전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이거에 지금 못 미치고 지금 아마 밥 한 공기 쌀값이 200원이 안 될 겁니다. 네. 300원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지금 커피 한 잔이 밥 한 얼마입니까? 공기, 밥 한 공기 값을 지금 얼마를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로 쌀값은 그렇죠. 300원 나도 200원밖에 안 되지 그렇죠. 않는다. 라면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농민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쌀 한 공기 값이 정말로 라면 값보다 훨씬 못 미치는 예. 그런 실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쌀값이 이렇게 폭락한 원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비의 문제, 특히 지금 네. 쌀 소비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뭐 정부나 또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죠. 소비량 줄은 건 사실입니다. 네.
소비량이 줄은 건 사실인데 이 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기능에서만 작동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양곡 정책을 쭉 꾸준히 살펴보면 정부가 수급 조절이나 이런 형태로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유급 시에 이제 비상으로 가져야 될 비축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가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들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최근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설령 작동이 돼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향을 못 주는 방식으로 네.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제도적 문제, 소비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 장치의 문제, 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크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수입쌀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5년부터 이제 관세와 유예 조치를 받았던 것을 이제 해제하고 수입 자유화 조치로 가버렸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13%의 관세를 가지고 이제 수입하는 건데 그때 합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관세와 유예 조치를 받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MMA 물량이 있습니다. 의무 수입량. 그게 40만 8,7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저율 관세 물량이라고 해서 TRQ 물량으로 전환이 돼서 그게 매년 들어옵니다. 네. 의무 그렇죠. 수입 물량이죠. 그러니까 네. 명칭은 뭐 저율 관세라고 의무자는 뺐지만 네. 사실은 협상 내용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에 40만 9천 톤 네. 하여튼 뭐 그렇죠. 우리가 풍작이 되든 흉년이 되든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금 1년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의 10%가 넘는 수입쌀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얼마나 울분을 터뜨렸냐면 작년 10월부터 지금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쌀값 하락 문제를. 근데 정부 기관에서 이 수입쌀, 밥쌀용 쌀을 공매를 19차례를 내서 2만여 톤을 풀었어요. 네. 이 와중에. 그래서 이 수입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 지금 이 지금 그 쌀값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주장은 이 국내 쌀 산업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리고 특히 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식이기 때문에 쌀 산업 기반이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재협상 해야 된다. 어렵지만 정부는 뭐 난색을 표현하지만 재협상해서 지금 이 수입쌀로 인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소비도 둔화되고 어찌됐든 이 쌀 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의 여지를 가져가라. 이게 지금 저희들의 요구 사항인데 이 얘기는 전혀 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여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죠. 뭐 어찌 보면 이제 자유무역 그 사고에 지금 있는 거죠. 예. 네, 농산물도 똑같이 뭐 시장에서 가격 조절을 하게 되고 또 모자라면 수입하면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많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 정부가 이제 이렇게 쌀값이 이제 크게 폭락을 하게 되니까 최근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90만 톤을 의무로 매입을 하겠다. 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폭락하는 쌀값의 어떤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9월 25일 날 뭐 당정 협의 통해서 이제 얘기가 돼서 지금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그 선제적으로 좀 발표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원래 지금 양곡관리법에 보면 10월 15일 이내에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미 이제 추수가 시작된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월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아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구곡입니다. 구곡. 예, 21년산 네. 구곡인데 그 21년산 구곡에 대한 시장 격리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네. 조금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맞서 말씀드렸듯이 그 21년산 시장 격리할 때 최저가격 입찰제라고는 제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신곡에 대해서는 네. 공공비축 수매에 준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수매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 일정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 일정 정도 영향을 예. 줄 수 있다. 그래도 이 정도의 물량이면은 어느 정도 예. 폭락 사태에는 이제 물론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다. 예. 이렇게 보는데 올라가는 쌀값을 올라갈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농민들이 추수를 하면 그해 거의 다 떠나갑니다. 네. 그걸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21년산 수매를 했던 수매 주체들이 이제 농협을 비롯해서 RPC들인데, 그렇죠. 이분들 적자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이건 지금 어느 대책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22년산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결국은 시장의 그 쌀값 문제가 예. 시장에 넘겨지는 그런 그렇죠.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수매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되게 이제 이게 정책은 아마 정부도 크게 뭐 지금 발표한 대로 보면 아주 선제적이고 뭐 이 물량도 대폭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하지만 네. 아직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죠. 그 이제 수매 가격을 결정할 때 네. 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제 지금 법 개정 문제가 지금 민감하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실마리다. 네. 이것이 안 되면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남아들면.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왜냐면 이제 이런 쌀값 문제 예.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뭐 시판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지금 공익경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농업 정책에서 내세우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 제도를 만들 때 사실 이 사태가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소득부전직불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돼 있을 때는 네. 가격이 이렇게 폭락이 됐을 때는 거기에 그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중 가격하고 이 차액의 80%를 국가가 직불제 형태로 보전해주는 그런 가격 안전 장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변동형 직불제죠. 네, 변동형 직불제. 예, 근데 이제 그 직불제 제도를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걸로 바꿀 때 네. 이걸 폐지시켰죠. 폐지시키는 대신에 양국관리법에다가 시장에서 이 수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주는 역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시장 격리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죠, 그때. 네. 근데 이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나 시기나 내용이 이것을 전부 행정부한테 일임하는 방식으로 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됐을 때는 정부가 시장 격리제를 작동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제도를 변화시킨 예. 공익형 직불제 예. 이것이 당초에 설계한 취지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아니 있는 이제 겁니까? 그건 그것대로 되는데 그건 그때 거기에서 빠졌던 제도가 빠졌던 제도가. 제도를 양국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에다 넣었죠. 네. 시장 격리제라고 하는 것을. 네.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저도 왜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나 네. 후회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양국관리법에 있는 시장 격리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아주 쟁점화되고 있는 이 법안이 그 작동 요건이 됐을 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는 지금 법안을 갖고 의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으로 법이 예.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국관리법의 의무 매입 예. 물량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확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일단은 요건이 됐을 때, 요건이 됐을 때. 예,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요건이죠. 하나는 소비량보다 그러니까 수요량보다 3% 이상 생산이 늘었을 경우에 네. 작동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5%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네. 이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농식품부 장관 고시사항으로 있어요. 고시사항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법적 사항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양국관리법에다가 의무사항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생산량이 좀 많이 생산이 됐다랄지 가격이 그 가격이 좀 폭락했습니다. 내려갔을 때는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예. 갖다가 지금 하자. 예. 법에다가 아예 넣어버리자. 예.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현재 지금 정확히 지금 시점으로 보면 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네. 이제 전체위에서 상임위 전체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걸 안건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는 바람에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치열하게 또 근데 공방을 뭐 벌일 수 오늘 있는 그런 뭐 지금 또 들어보니까 설령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가 돼도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네. 거론이 되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 여당의 어떤 정책적 의지가 그렇죠. 이제 그 문제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뭐 모두가 다 이제 표 값이 이제 계속 어떻게 안정화되니까 계속 표를 생산하려고 그러고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잉 생산 구조를 하게 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예. 막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정부의 논리죠. 뭐 아주 네. 공공연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쌀 관련된 정책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네. 너무 쌀에 집중해버리면 뭐 농민들이 쌀 생산만 계속 집착할 거 아니냐. 지금도 남아도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이건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가까운 김제들역 한번 가보십시오. 콩재배가 그 평야지대 콩재배가 엄청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쌀이 남아도를 때 정부가 취했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거기다 지원 사업들을 했거든요.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작부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유도책을 만들어 갔는데 쌀이 조금 부족하면 그 예산을 없애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기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의 이 생산 방식이라고 하면 많이 전환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 논작물을 밭작물로 전환하는 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밭작물들이 대부분 자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밭작물이 재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식량 자급률이 높아지는 전체적인 거예요. 식량 자급률에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쌀 문제도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정책으로 유도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걸 또 이야기 올해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타작물 재배 사업, 뭐 다각화 소득작물 사업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내가 논에다가 이 밭작물을 심으려면 배수로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또 다른 수고스러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최소한 한번 내 작업을 해놓으면 몇 년 동안은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애는 지원 사업이 있다. 어떤 때는 지원 사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재배 면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지금 네. 정부 통계로 봐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이렇게 뭐 쌀에 집중할 것이다. 농민들이 이걸 이렇게 안정화시켜 놓으면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농민들을 선택이 충분히 그렇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면 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도 이게 소득 기준을 다 따져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의 밭작물들도 많이 이제 기계화되어 있고 그래서 전환하기 저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가까운 김제가 저희들이 많이 보는 사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익산도 지금 사실은 제가 익산 지자체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왜 익산은 지금 다른 그 김제 같은 데도 하는데 다른 우리 지역에서는 왜 이런 거 안 넣냐.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들을 이 작물들을 다변화시키고 다양화시켜내는 것들이 농가 경영에서도 상당히 이롭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품목이 잘못돼 버리면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품목이 이 작부 체계가 다양화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리스크도 다양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식량 작업률이 지금 이 아주 곤두박질 쳐서 지금 20%대가 무너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책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대체 작물 지원 제도 이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신 이제 정책 일관성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쌀 생산량의 어떤 그 폭락 문제, 쌀 가격 폭락 문제 그리고 과잉 생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게 변동 직불금제 부활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거 다시 주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한 번 없어진 정책을 다시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렵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는 뭐 정책의 문제기보다는 농민들의 불안 심리가 이 정도 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농을 할 때 이런 가격 안정 장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영농을 하는 것하고 진짜 미래가 불투명하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정함 속에서 영농을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또 정부가 이게 그 전혀 이 모든 농산물의 가격 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싸면 수입 물량 갖다 풀어버리고 또 수입해와버리고 거기 그 물가 안정 대책에는 농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생산비 정도가 보장되는 가격 안정 장치를 만들어줘라.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 변동형 직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그래서 다른 작물도 그런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적 가격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쌀만이 아니라. 쌀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야 농민들이 계속해서 용농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야 이제 이런 정책이 다양화돼야 말하자면 그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 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이 20%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 자급률은 100%가 넘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인 통계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비정상적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식량 자급률이 높아야 될 텐데 쌀하고 비슷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쌀값이 좀 뭐 오르고 내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쌀이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쌀값 폭락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과연 100%가 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좀 농업 문제에 대한 농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그런 생각이 좀 다 알고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한 나라의 먹을거리의 자급률 문제는 사실은 농민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농민 문제를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기후위기 시대 또 국제적 정세가 불안정하면서 공급망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실은 식량 주권의 문제, 먹을거리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또 우리 다른 나라들 사례에서 지금 먹을거리를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자급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입 개방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저희는 이제 9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 이제 곡물 자급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식용의 곡물들을 자급률로 표현했을 때 그게 한 45% 정도 됐죠. 45% 90년도에. 네, 90년대.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점에서 와 보니까 20.2%라고 공식 통계가 정부 통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일부 학자들은 20%대도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쌀 문제에 관련된 자급률도 지금 쌀값이 뭐 이렇게 쌀이 재고량이 넘고 뭐 이렇게 한다 보니까 쌀 자급률이 100%를 항상 넘긴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쌀 자급률도 지금 100%를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급률, 쌀 그렇죠. 자급률 자체가.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 이제 저도 솔직히 뭐 이렇게 우리가 농업 관련된 일을 하지만 쌀은 다 100%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국정감사 때 서삼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걸 보니까 15년도에 자금률이 100%가 넘었어요. 네. 근데 11년도에 자금률을 한번 보니까 83%대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년도에는 92.8%예요. 92.8%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쌀 자금률도 이것도 한번 예의주시 해봐야 할 필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쌀 자금률이 무조건 그냥 막 넘쳐나서 우리는 지금 막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이 식량 자금률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쌀을 빼면 자금률이 아주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요즘 같은 위기 시대,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그 다음에 이 국제적 불안한 정세의 위기 속에서는 이 먹거리에 기본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유지시켜주는 정책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정책 중에 이제 농업 정책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이제 농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 소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돼서 가야만이 이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높여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관되게 가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시장에다 맡기고 또 결정적일 때는 뭐 수입에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우선 땜방시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 언젠가는 잘못되면 우리도 이 식량 위기에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식량 주권, 예. 식량 안보를 넘어서 식량 주권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결국은 이게 농업 정책이 결국은 생산과 소비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종합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쌀값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의 일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김영재 부의장께서 이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당면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획이 장기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농민들만의 어려움의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특히 주곡인 쌀이 주곡인 우리나라에서 이 쌀 문제를 잘 슬기롭게 푸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를 푸는 거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뭐 격렬하게 시위도 하고 뭐 농가라웃기도 할 때 사실 국민적 호응도가 과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들의 행동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식량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쌀이 왜 이렇게 천대받아? 그리고 정말로 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민족의 생명줄 같은 것인데 이걸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십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그리고 이 쌀 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량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죠. 보듯이 곡물 가격이 아주 공급에 그렇죠. 수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갖는 어떤 식량의 어떤 부족 사태 이것이 언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쌀을 비롯한 식량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익산시 농민의 부의장이었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